고요한 새벽 함경남도 원산의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 지성과 서구적인 미모를 겸비한 시녀성으로 성장한 이현란. 그러나 그녀의 삶은 해방과 전쟁이라는 역사의 경랑 속에서 뿌리째 흔들립니다. 모든 것을 잃고 혈혈단신으로 월남한 서울에서 그녀는 운명처럼 한 남자 훗날 대한민국을 뒤흔든 박정희를 만납니다. 침착하고 자상했던 군인 박정희와 의지할 곳 없던 23세 이현란은 짧고도 강렬한 인연을 맺었고 마침내 결혼을 전제로 한 용산 관사에서의 기구한 사실혼 관계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이 관계는 박정희의 숨겨진 유부남 과거와 빨갱이 혐의를 받은 여순 사건이라는 시대의 비극 앞에서 산산이 부서집니다. 이현란은 이 절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 차례에 걸쳐 가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박정희의 무서운 집착에 번번이 붙잡혔고 온 동네를 뒤져 그녀를 찾아 헤맸던 박정희의 광기 어린 집착은 이현란을 더욱 벼랑 끝으로 몰아갔습니다. 결국 그녀는 박정희가 잠든 새벽, 날 찾지 말라는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결연한 도주를 감행함으로써 비로소 이 덧없는 인연의 고리를 끊어냅니다. 대통령이 된 후에도 잊지 못해 기어이 찾아내려 했던 박정희의 생애 세 여자 중 가장 뜨겁게 사랑하고 가장 격렬하게 집착했던 여자. 지금부터 격변하는 근현대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한 시대를 풍미했던 권력자와 얽히고 설켰던 이제 이 기구한 운명의 여인 이현란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고요한 새벽 1925년 함경남도 원산의 한 부유한 가정에 한 생명이 태어납니다. 이름은 이현란. 그녀의 아버지는 원산에서 손꼽히는 부자로 넓은 전답과 임야는 물론 항구도시 원산의 명성에 걸맞게 다수의 어선까지 소유한 재력가였죠. 어린 이현란은 이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미국인 선교사가 설립한 개신교 미션스쿨인 루시고등여학교에 입학합니다. 1903년 개교하여 원산과 함경남도 지역 여성 교육에 지대한 공헌을 했던 이 학교는 동해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화강암으로 지어진 아름다운 교사로 유명했습니다. 이곳에서 이현란은 지성과 교양을 쌓으며 보통학교 교사의 꿈을 키웠습니다. 그녀의 동문 중에는 소설 상록수의 실제 모델인 농촌 계몽운동가 최용신과 원로 가수 신카나리아 같은 이들도 있었죠. 교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아 해방을 맞이하지만 역사의 경랑은 그녀의 삶을 송두리째 뒤흔듭니다. 북한 정권은 지역 유력자였던 그녀의 부친을 부르주아 반동으로 몰아세웠고 결국 전 재산을 몰수합니다. 가족은 뿔뿔이 흩어졌고 이현란은 루시고녀 스승의 부인 기쿠의 여사와 함께 아무런 연고도 없는 서울로 월남하게 됩니다.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도착한 그녀는 1947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교육학부 아동교육학과에 입학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현재 대학에 보관된 그녀의 성적표에는 율동 과목 점수가 유난히 높았다고 전해집니다. 당시 남녀 불문하고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극히 드물었던 시절, 그녀는 시대의 흐름을 앞서가는 시녀성이었습니다. 게다가 큰 키에 늘씬하고 서구적인 미모, 활달하고 애교 넘치는 성격까지 겸비했죠. 박정희 전 대통령은 키가 큰 여성을 선호했다는데 유경수 여사 또한 이현란처럼 키가 컸다고 합니다. 20대 초반이었지만 성숙한 분위기 탓에 2살 연상인 김점꼬는 그녀를 연상으로 오해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그녀의 삶에 운명처럼 다가온 한 남자, 바로 박정희였습니다. 1947년 가을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루시고등여학교 동문 고구목의 결혼식에서 이현란은 신부 들러리를 섰습니다. 신랑은 박경원 대위, 신랑 들러리는 김점곤 대위였죠. 그리고 하객으로 참석한 박경원 대위의 절친, 당시 육군사관학교 교관 박정희 대위와 그녀는 처음 마주합니다. 피로연의 흥겨운 분위기 속에서 박정희는 이현란의 육촌 오빠이자 자신의 동료였던 2호 대위에게 부탁해 그녀와의 만남을 주선합니다. 다가오는 토요일 오후 명동 3호정에서 두 사람은 첫 만남을 가집니다. 이현란은 박정희가 키는 작고 볼품없었지만 일본 육사 출신 특유의 박력과 기품을 느꼈다고 회고합니다. 이후 박정희는 매주 일요일마다 이현란을 찾아왔고 가족 없이 혈혈단신으로 서울에 정착해야 했던 이현란은 침착하고 자상하게 자신을 챙겨주는 박정희에게 호감을 느낍니다.
주변에서도 약혼을 부추겼고 결국 1948년 6월부터 두 사람은 연인 관계를 시작합니다. 약혼은 이효 대위의 부인이 먼저 나서서 제안했다고 합니다. 양쪽에서 권유하고 부모 없이 의지할 곳 없던 이열란에게 박정희는 2학년 1학기 학비 7,500원까지 대신 납부해주며 깊은 신뢰를 쌓아갔습니다. 이열란은 당시를 회상하며 자신은 약혼식이 있는 줄도 모르고 피아노 책을 사러 친구와 기숙사를 나서다 박정희가 이해 없죠? 라고 묻자 부끄러움에 대답도 못하고 승낙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명동의 한 한식집에서 약혼식을 치른 뒤 두 사람은 서울 용산 관사에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이열란은 어린 마음에 친정에는 약혼 소식을 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제를 시작한 지 2달 만인 1948년 8월 박정희는 대위에서 소령으로 진급합니다. 서울 용산의 옛 일본군 장교 관사가 대한민국 육군에 불화되면서 박정희 역시 소령 진급과 함께 관사를 배정받게 됩니다. 마침 방학이 시작되어 기숙사를 비워야 했고 생활비는 바닥나고 의지할 곳 없던 이열란에게 박정희는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간단한 약혼식 후 두 사람은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이열란과 그녀의 친구가 박정희의 관사에 하숙하는 형태였으나 함께 들어가기로 했던 친구가 사라지는 바람에 둘만의 동거가 되어버렸죠. 신랑 들러리였던 김점곤 대위는 몇 개월 후 박정희 소령의 관사를 방문했다가 이열란이 그곳에 동거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사실혼 관계였기에 금혼 학칙이 있던 이화여자대학교 학칙에 따라 이열란은 중퇴 처리되었습니다. 이화여대의 금혼 학칙은 구한말 이화학당을 세운 미국인 선교사들이 어린 소녀들을 강제 조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만든 것이었지만 당시에는 결혼을 이유로 자퇴하는 여대생들이 흔했고 심지어 결혼 후에도 학교를 다니면 이상한 시선으로 보던 때였습니다. 박완서 작가도 서울대학교 국문과 재학 중 한국전쟁으로 휴학했다가 결혼하며 중퇴했죠. 1917년 경상북도 구미에서 태어난 박정희는 19세 되던 1936년 16세의 김호남과 결혼하여 이듬해 딸 박재옥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이 결혼은 당시 흔했던 부모와 집안 어른들의 의지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당시 대구사범학교 재학 중이던 박정희는 출세에 대한 야망이 컸습니다. 늦은 나이에 자신을 낳은 부모님이 죽기 전에 막내가 장가가는 것을 봐야겠다며 친구의 딸과 결혼시켰지만 박정희는 아내 김호남에게 좀처럼 정을 주지 않았습니다. 김호남은 집안 살림을 잘 돌보고 시부모님을 잘 모시는 전통적인 여성이었지만 박정희에게는 어른들이 정해준 아내 그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대구 사범을 마치고 문경에서 교사 생활을 할 때도 방학 때 집에 오지 않거나 와서도 김호남을 멀리했습니다. 보다 못한 셋째 형 박상희가 박정희를 억지로 김호남의 방에 밀어넣기도 했다고 합니다. 만주군 장교 시절이나 국방경비대 사관학교 교관으로 서울에 머물 때도 김호남에게는 일절 안부조차 전하지 않았던 그였습니다. 그런 박정희가 고구목의 결혼식에서 이열란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급기야 용산 관사에서 동거까지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이때부터 박정희는 이열란과의 결혼을 염두에 두고 김호남에게 이혼을 요구합니다. 당시에는 이혼하려면 부부 모두 법원에 출석하거나 이혼 의사를 확인하는 문서에 직접 도장을 찍어야 했습니다. 자신을 오랜 시간 독수 공방하게 하더니 갑자기 이혼을 요구하는 박정희에게 김호남은 큰 배신감을 느끼고 이혼을 거부합니다. 박재옥의 증언에 따르면 김호남은 절대로 내 손으로 이혼을 안 해줄 거야. 내가 이렇게 속이 썩었으니 자기도 당해봐야 되라고 말하며 박상희의 아내 조기분에게만 자신이 떠난다는 것을 알리고 딸 박재옥을 데리고 구미를 떠나 대구에서 새 삶을 시작했습니다. 박정희는 이열란에게 푹 빠져 그녀를 몹시 사랑했다고 합니다. 자신보다 8살이나 어린 이열란에게 꼬박꼬박 존대하고 술을 싫어하는 그녀를 위해 술도 마시지 않았다고 하죠. 고향 구미에 이열란을 한번 데려가 가족들에게 인사시킨 적도 있는데 구미에서는 서울에서 멋쟁이 아가씨가 온다며 떡을 준비하고 새 옷을 해입는 등 나름대로 준비했지만 이열란은 박정희의 낡고 허름한 생가를 보고 기겁하여 하룻밤만 자고 곧장 서울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나중에 이현란은 박정희의 집을 기어들어가서 기어나오는 집이라고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현란과 박정희의 관계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동거를 시작한 지 불과 2달 만인 1948년 10월 여순 사건이 터졌고 육군사관학교 교관이던 박정희는 전라남도 광주에 설치된 토벌사령부의 작전 참모로 급하게 차출됩니다. 박정희는 이현란을 여수까지 데리고 갔는데 당시 그곳에 있던 하우스만은 이현란을 미모의 여인의 보기 드문 지성미를 갖춘 사람이라고 회고했습니다. 여순 사건의 진압이 마무리되자 군부에서는 대규모 숙군이 시작되었습니다. 남로당 군사부에 포섭되어 활동하던 박정희 역시 김창룡의 수사망에 걸려 체포됩니다. 이현란은 처음에는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저녁을 해놓고 기다리는데 이호 대위가 술에 취해 찾아와 돈을 쥐어주며 당분간 기다려라. 박정희는 갑자기 출장 갔다고 전했습니다. 밤새 메모나 전화조차 오지 않자 이상하게 여긴 이현란은 강문봉 대령 부인을 찾아갔고 그제야 강문봉 대령을 통해 박정희가 체포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너무 기가 막혀. 지금도 가슴 떨릴 정도로 쇼크받았어요. 많은 사람이 관사에 왔다 갔다 했어요. 나이는 어리고 의지할 데가 없어 나이 현란은 어쩔 줄 몰랐습니다. 이북서 공산당이 싫어서 내려왔는데 빨갱이 마누라라니 이현란의 입장에서는 뇌진탕이 일어날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그 난리통 속에 박정희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면서 박정희가 극구 함구했던 아내 김호남과 딸 박재옥의 존재까지 이현란이 알게 됩니다. 결혼을 전제로 동거하고 약혼식까지 치렀는데 알고 보니 자신은 호적상 유부남의 동거녀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현란은 시장에서 고향 아줌마를 만나 지금 남자는 결혼 경력이 있고 거기다가 빨갱이니하고 푸념하자 그 아줌마는 그냥 살지 여자가 뭐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김창룡을 통해 이현란에게 미안해 어쩔 줄 모르겠다. 이것 하나만 믿어주라. 7기생 육사 졸업식에 간다고 면도도 하고 아침에 국방부에 출근하니 어떤 사람이 귀띔해 주더라. 내 박정희가 얼마든지 차 타고 도피할 수 있었는데 현란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안 갔다. 이건 나 박정희한테 얼마나 불리한 줄 아나? 라는 메모를 전달했습니다. 이현란이 박정희와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았으나 아이는 곧 죽었다는 설이 끊임없이 돌았지만 이현란은 생전인 1988년 자유기고가 강인옥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속은 게 분하기도 하고 내가 애 낳을 새가 어디 있어? 차라리 애가 있으면 붙잡혀 못 나왔을 거야. 그 사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데 라고 부정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남편과 자녀들이 있었던 이현란으로서는 박정희의 아이를 낳았다는 사실을 솔직히 말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박정희의 일대기를 추적해온 정운현 기자는 박정희가 여순 사건으로 특무대에 체포되었을 당시 이현란이 아들을 출산했으나 아이는 곧 사망했다는 증언을 10년 만에 보도했습니다. 제보자는 박정희와 함께 여순 사건으로 체포되었던 김학림 대위의 아내 강씨였습니다. 그녀는 당시 박정희와 이현란이 동거하던 이웃 관사에 살고 있었고 남편 김학림과 박정희는 태릉 초가집 동네에서부터 친하게 지냈다고 합니다. 비밀리에 만나는 것은 알았지만 남로당일 줄은 몰랐다며 남편이 3일간 집에 돌아오지 않자 이현란이 찾아와 우리 남편 박정희도 소식이 없다며 걱정했고 나중에 체포 사실을 알고는 어찌할 바를 몰랐다고 증언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1948년 11월 중순에서 12월 말경 이현란은 광화문 산부인과에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약 6개월 뒤 병명도 모른 채 아들은 사망했고 이현란은 황 장군의 부인과 함께 용산 관사 뒷산의 저녁에 시신을 붉은 상자에 입관하여 안매장했다고 합니다. 당시 박정희는 감옥에 있어 아들의 얼굴조차 보지 못했고 아들은 이름도 없었습니다. 강 씨는 이현란이 아들이 죽었을 때 너는 무슨 기구한 운명으로 애비 얼굴도 모르고 죽었느냐며 슬피 울었다고 증언했습니다. 하우스만 회고록에도 박정희는 이현란과 아이를 낳았으며 아이의 죽음이 결정적인 파국의 원인이 되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박정희가 석방된 뒤에도 이현란은 반복해서 가출했고 그때마다 박정희는 온 동네를 뒤져 그녀를 찾아왔다고 합니다. 이현란의 회고에 따르면 처음에는 박정희를 미워했지만 나중에는 그가 무서워졌다고 합니다.
일부러 오만정 다 떨어지라고 온갖 진상을 부려도 박정희는 입을 꾹 닫고 꿈쩍하지 않았고, 진상을 부리거나 가출했다 잡혀온 다음 날 아침에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아침밥을 차려놓고 이현란에게 여전히 존댓말로 식사하세요라고 인사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이현란이 화장실 간다고만 해도 쫓아가서 화장실 문 앞을 감시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 전기에 따르면 결국 나중에는 박정희가 이현란을 때리기 시작했고, 이웃들은 이현란의 얼굴에 멍이 든 것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결국 1950년 2월 6일 이현란은 술에 취해 잠든 박정희 몰래 그동안 고마웠고 마음이 돌아서질 않으니 날 찾지 말고 날 찾으면 투신 자살할 것이라는 내용의 편지 한 통만 남긴 채 잠적하고 맙니다. 이후 딱 한 번 트럭을 타고 나타나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다시 달아났는데, 박정희와 같은 과에서 일하던 이웃 한무협 대위가 말리려 했지만 그녀는 들은 채도 않고 차를 타고 가버렸습니다. 1949년 8월 12일 숙군 과정에서 박정희의 어머니 백남이는 충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옥중에 있느라 어머니의 임종을 지키지도 못하고 능력을 인정받았던 군대에서도 쫓겨났으며 약혼녀마저 가출한 박정희는 이 무렵을 절망 속에서 보냈습니다. 이후 박정희의 처지를 딱하게 여긴 만주군 선배 백선엽이 그를 비정규 문관 군무원으로 육군본부에 보내 6.25. 전쟁 직전까지 박정희는 현역 장교가 아닌 육군본부 문관 신분이었고 그마저도 정식 문관이 아니라 기밀비에서 월급이 나가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정희는 충격을 받고 한동안 이현란을 찾아 헤맸고 이현란을 소개시켜준 이호 소령의 부인 우씨를 통해 편지를 전하기도 했지만 이현란은 박정희의 편지를 받고도 웃으며 무시해버렸다고 합니다. 당시 남로당 사건으로 인맥도 거의 다 끊긴 박정희는 정신이 피폐해져 거의 홀로 지냈고 이현란에 대해 교만하다 못됐다고 욕을 퍼붓기 시작했는데, 이 소문을 들은 이현란이 전화를 걸어 비신사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항의했다고 전해집니다. 이현란과 이별한 지 정확히 넉 달 뒤 6.25 전쟁이 발발합니다. 박정희는 소령 계급으로 현역에 복귀합니다. 당시 박정희는 후퇴하는 정부를 따라 대구까지 내려갔고 이후 구사단 참모장에 임명되어 북진했으며 1951년 현리 전투 직전에 대구의 육군정보학교 교장에 임명되면서 다시 대구로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박정희는 마침 대구로 피난 왔던 이현란과 우연히 마주칩니다. 이미 결혼하여 임신 2개월이던 이현란은 대구 시내에서 원피스를 입고 멋을 내고 가던 중 지프차가 빵빵거리는 소리에 돌아보니 지프차에서 군복을 입은 박정희가 내리려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현란은 박정희가 자신을 또 잡으러 온 줄 알고 불이 나게 도망쳐버렸고 이후 두 사람은 2번 다시 마주친 적이 없었습니다. 북한 정권이 낙동강 이남을 제외한 전국을 석권했던 시점에서 이현란은 박정희가 당연히 북한에 가담했을 줄 알았는데 대한민국 육군 군복을 입고 있어서 놀랐다고 회고합니다. 인터뷰에서 그녀는 사변통에 월북했을 거라 생각했는데 돌아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박씨 박정희가 내리려고 해서 나 살려라 하고 뛰었지요라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이때 절묘하게 박정희와 이현란 사이에 트럭 한 대가 지나가 박정희가 이현란을 잡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에 일이 와전되어 이현란이 대구시의 술집에서 일하다가 마침 회식하러 온 박정희와 마주쳐 도망쳤다는 이야기도 있지만 당시 이현란에게는 교제하던 남성이 있었고 곧 대구에서 결혼했으므로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대구에 머물던 시절 박정희는 유경수를 소개받아 결혼을 약속합니다. 이번에는 솔직하게 서류상 아내 김호남이 있음을 실토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혼남에게 처녀가 시집가는 모습이었기에 유경수의 아버지 육종관은 이 결혼을 반대했습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의 결혼이 성사된 것은 폭압적인 육종관에 대한 이경영-6 영수 모녀의 반발심 탓도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경영은 사주단자를 교환하며 딸의 사주를 점쟁이들에게 보였는데 이구동성으로 이혼한 경력이 있는 남자에게 재취우처 자리로 시집가면 사주팔자가 중화되어 남편 복이 매우 좋아진다고 풀이했다고 합니다. 박정희는 또다시 김호남에게 이혼을 요구했고 더는 버티지 못한 김호남은 박정희가 중령이 된 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뒤인 1950년 12월 12일
천주교 대구 대교구 주교자 계산성당에서 유경수와 결혼식을 올립니다. 국군이 평양에서 철수하고 남쪽으로 밀리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박정희는 이혈란을 완전히 잊지 못했는지 하우스만의 증언에 따르면 1963년 박정희가 술에 취해 박이망에게 이혈란을 찾아내라고 요구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박정희와 헤어진 후 이혈란은 서울 영등포구의 모 여고에서 잠시 교직 생활을 했습니다. 이때 새로 사귀게 된 남성도 고등학교 교사였는데 지인들과 이혈란의 평에 의하면 착실하고 순진하며 진실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얼마 후 6.25 전쟁이 터지자 그는 이혈란이 살던 하숙집으로 찾아와 함께 피난을 가자고 제안했고 둘은 함께 남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이때 이 남자가 이혈란에게 청혼했고 이혈란은 솔직하게 박정희와 동거했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개의치 않고 청혼을 추진했고 결국 대구에서 결혼했습니다. 박정희 역시 대구에서 결혼한 것을 생각하면 그리고 호적상 부인 김호남이 있음을 밝혔는데도 유경수가 개의치 않고 결혼한 것을 생각하면 참으로 묘한 우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로도 이혈란의 남편은 경상북도 의성군과 서울에서 교직에 몸담았다가 그만두고 식품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이후 이혈란은 평범한 가정을 이루어 아이들을 낳고 남편에게서도 사랑받으며 살다가 1993년 4월 향년 68세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훗날 인터뷰에서 이혈란은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는 물론이고 10.26 사건 소식을 뉴스에서 전해 들으면서도 아무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침 뉴스를 듣던 때가 식사 중이었는데 체하지도 않고 아무 일 없이 그릇을 다 비웠다고 하죠. 이혈란의 오랜 친구는 그 얘기를 들으며 너 참 독하다고 혀를 찼다고 합니다. 이후 강인옥과의 인터뷰에서도 그와는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요라는 깔끔한 한마디로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했습니다. 조갑재 기자의 박정희의 마지막 하루라는 책에 따르면 그녀는 1993년 4월에 사망했습니다. MBC 공화국 시리즈 중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에 등장했는데 둘 다 탤런트 김혜경이 연기했습니다. 다만 제2공화국 때는 이모 여인으로만 나왔고 제3공화국 때는 실명 그대로 등장했습니다. 소설가 이병주는 이혈란과 박정희의 이야기를 소설화하여 그를 버린 여인이라는 작품으로 내놓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혈란은 시대의 경랑과 한 권력자의 집착으로부터 자신을 구해냈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그녀는 착실하고 순진하며 진실했던 한 고등학교 교사와 결혼하여 평범하고도 안온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그녀의 삶은 더 이상 권력의 소용돌이 근처에도 머물지 않았으며 남편에게서 깊은 사랑을 받으며 아이들을 낳고 길렀습니다. 훗날 그녀의 삶을 그토록 괴롭게 했던 박정희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었다는 소식에도 그리고 비극적인 10.26 사건으로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에도 그녀는 놀랍도록 담담했습니다. 식사 중 뉴스를 듣고도 밥 한 그릇을 채하지 않고 깨끗이 비웠다는 일화는 그 격렬했던 인연이 그녀의 삶에서 완전히 정리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이혈란에게 박정희는 지우려야 지울 수 없는 운명이었을지 모르나 그녀는 용기 있는 도주와 확고한 선택으로 그 운명에서 탈출했습니다. 권력자의 비극적인 생애와는 달리 그녀는 평범함이라는 가장 견고한 행복을 쟁취하며 1993년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의 마지막 말처럼 그와는 인연이 아니었던 게지요. 이 한마디가 곧 격변하는 시대를 살았던 한 시녀성의 가장 깔끔하고 담대한 승리였습니다.